자, 어린이 의원 여러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7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전주곡에 따라 1절을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7회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의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는 대표로 선서하는 어린이 국회의원의 선창에 따라 선서해 주시고 맨 마지막의 이름 낭독 시에는 각자 본인의 이름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을 대표해서 서울 강일초등학교 안준현 어린이 국회의원 바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의원 여러분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안준현 어린이 의원 선서를 선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의원으로서 어린이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지키며 맡은 바 임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모든 어린이 앞에서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8일 제7회 어린이 국회의원 안준현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와 국회 부의장님의 개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신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 우리 보호자 또 가족들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우리 대한민국 국회 오신 것을 국회를 대표해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 박이태 의장님께서 지금 해외 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국회 부의장인 제가 오늘 사회를 보게 된 영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오를의 화발화 이래서 제 이름이 정의화입니다. 우리 전국의 어린이 국회 연구회 회원을 대표해서 국회의사당에 오신 것을 축하하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어린이 국회 연구회를 지도하고 계신 선생님과 여러 학부모님, 자리를 함께 하신 내빈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로 7번째입니다.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가슴 뿌듯한 느낌입니다. 올해는 전국 246개 학교에서 어린이 국회 연구회가 활동을 했고 233건의 법률안과 79건의 질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대 어린이 국회 중에서 가장 많은 법률안이 제출되었을 뿐만 아니고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를 담고 또 입법 실현 가능한 법률안이 제출되는 등 그 내용도 한층 풍부해지고 다양해졌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 사랑합니다. 국회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우리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입법기관입니다. 그리고 예산과 결산의 심의, 또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나라의 살림살이를 살피고 나라 운영을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잘 보고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국정 통제기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사당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린이 국회 연구회 활동을 해오신 여러 가지 준비한 법률안을 발표도 하고 또 토론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앞으로 여러분이 미래의 대한민국의 지도자뿐만 아니고 우리 세계 속의 대한민국 지도자로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은 어린이 국회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과 많은 대화도 나누고 많은 시간을, 토론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 또 다수결의 원칙, 그리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과 같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많이 터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워두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훌륭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아주 핵심적인 인재로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알다시피 5,000년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하는 것이 홍익 정신인데요. 그 홍익 인간 정신이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이고 또 교육 이념입니다. 우리는 이 세계 어느 나라 사람보다도 인간을 사랑하고 자연을 존중하고 또 그래서 문화 강국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해 왔습니다. 어린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미래이고 또 우리나라를 짊어질 앞으로 큰 동량이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성장하셔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존경받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즘 어린이들 보면 컴퓨터의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선배고 오늘 국회의장으로서, 어린이 국회의장으로서 하나 부탁드린다면 컴퓨터 만약에 1시간 하거들랑 책을 2시간 읽어달라, 이 이야기를 제가 꼭 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책을 많이 읽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도 독서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미국의 존경하는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책을 1권 읽은 사람은 책을 2권 읽은 사람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도 이제 나도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볼 때에 그 독서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꼭 드리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모두를 남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정신 외에도 효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효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정신의 가장 기본이 효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효사상과 그리고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이 경로사상, 이런 것을 가지고 늘 이웃에 베풀고 섬기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리고 나라에 충성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어린이가 되길 바라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하고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 여러분이 꾸는 꿈과 가슴에 품은 그 이상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꿈으로 간직하고 소중하게 키워나가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반드시 세계 인류 국가로 만들고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참되고 정직하고 건강하게 자라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빛내고 세계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큰 인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에서 발표하고 토론한 이 경험이 앞으로 여러분의 큰 꿈을 펼쳐나가는 힘찬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한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에서 마음껏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동료 어린이 국회의원들과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어른들의 희망입니다. 또 우리 어른들은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상이 정리되는 대로 제7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회의에서는 회의를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합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와 같이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 어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을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국민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겠다는 마음의 정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성운이 되었으므로 제7회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사당에서 우리나라의 주역이 될 전국 어린이들의 대표가 모여서 7번째로 어린이 국회를 열게 된 것을 다시 한번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어린이 의원 여러분은 전국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의 대표라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우리 어린이 의원 서로 간에도 서로 존중하면서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는 조용하게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에 계시는 내외 귀빈들께서도 우리의 새싹이자 희망인 어린이 의원들의 회의를 각별한 관심과 진지한 자세로 방청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립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의 발언이 끝난다면 박수를 치지 않는 것이 관행입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중요한 일을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안건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박수는 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의원 여러분이 박수로서 서로 격려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곳은 국가의 예산과 결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입니다. 이 방은 우리 남북이 통일이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그때 가서 지금은 저희들이 단원제락해서 국회의원 밖에 없습니다만 이제 먼 날을 대비해서 상원, 하원 이렇게 해서 양원제가 될 것에 대비해서 만든 방이 이 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예결산위원회 방으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린이 국회임을 감안해서 국회의 통상적인 본회의의 운영 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러면 국회 사무처 의정연수원장으로부터 제7회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 개최 경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수 쳐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연수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7회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 개최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어린이 국회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교실 밖 민주주의 현장 체험과 역할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성숙한 민주사회 시민의 자질 함양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며 의회 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열린 국회상 정립의 일환으로 금년에 7번째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어린이 국회는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 245개의 초등학교와 1개의 특수학교를 포함하여 총 246개의 학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어린이 국회 연구회는 지도교사 1인과 20인 내외의 5학년생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도교사의 지도 아래 연구활동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지난 2월 저희 연수원에서는 지도교사로 위촉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법률안 작성 기법 등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 바 있으며 전국 어린이국회 연구회 회원 4,006인에게는 자긍심을 갖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원증을 발급하였고 연구회 회의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회 일지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어린이국회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는 총 246개입니다만은 오늘 회의에 참석한 어린이국회의원 수는 191개 학교에서 각 1인씩 191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국의 어린이국회 연구회에서 제출된 법률안은 총 233건이고 질문서는 총 79건이었습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되어 발표되는 우수 법률안 17건과 우수 질문서 5건은 각 어린이국회 연구회가 제출한 법률안과 질문서 중에서 공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된 것들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회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 개최에 대한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 차관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자리를 해주신 대한민국 국회의원 몇 분을 제가 간략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호명하시면 좀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양성조 의원님 먼저 좀 일어나시죠. 예, 양성조 국회의원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성동이죠. 김성동 의원님. 네. 또 조혜진 의원님. 네. 조혜진 의원님은 밀양 출신인데요. 늘 성정책을 가지고 다니는 걸로 유명하십니다. 그 뒤에 우리 박영아 의원님. 예, 오늘 여성 의원님 오셨네요. 박영아 의원님은 수능 전국 1등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은 거짓말은 안 하시겠죠. 물리학 박사십니다. 우리 양성조 의원님 지역구 어디시죠? 천안이죠, 천안. 천안이라고 하늘천 편안할 안자인데 천안 아시죠? 요 천안 출신 누구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뒤에도 아무도 안 계세요? 천안 근처? 아쉽네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 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 차관님, 전에 부산시 교육감을 하신 분이십니다. 나오셔서 격려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국의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7회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의 개원을 맞이해서 일일 국회의원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어린이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 어린이들이 교실 밖 민주주의 현장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이태 국회의장님과 오늘 어린이 국회를 주재하고 계시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함께 오늘 어린이 국회 여러분들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하신 우리 박영아 의원님, 조혜진 의원님, 김성동 의원님, 양성조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사전 준비와 어린이 지도에 힘쓴 우리 선생님과 학부모님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이곳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선출된 국회의원님들께서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률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고 우리나라 살림살이의 큰 틀을 세우는 곳입니다. 오늘 어린이 여러분, 의원 여러분은 이곳에서 어린이 권익과 복지 향상, 또 지역의 관심 분야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직접 법률안을 만들며 국회의 입법 과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의 경험을 통해서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고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구를 대표해서 참석한 만큼 국회의원이 지역과 국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민주적 토론 과정을 체험하며 공동체 의식과 책임감 또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오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에 가서도 학급 회나 학생회를 통해서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며 해결 방안을 찾는 훈련을 많이 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실천하며 자율과 참여, 공동체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국가적인 인재로 성장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경험이 쌓이면은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민주시민이자 국가적 지도자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제출한 법률안과 질문서를 보았는데요. 정의유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른들도 그냥 지나쳤던 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참신한 아이디어와 대안을 제시한 것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다양하게 보는 눈과 창의력을 키우고 발휘해서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든 세계 최고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는 그러한 역량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아마 그런 가능성을 여러분 전체 아마 확신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으로서 미래의 주인공인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들을 마음껏 배울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모두 오늘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다른 학교에서 온 친구들과 우정도 나누며 즐거운 추억도 많이 만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설동건 차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원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어린이 의원의 질문 시간은 3분입니다. 국회의원의 답변 시간은 7분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진행은 어린이 의원이 질문한 후에 국회의원이 답변을 하는 1대1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남 명덕초등학교 유희정 어린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경상남도 창녕군 명덕초등학교 어린이 국회의원 유희정입니다. 최근 구름 한 점 없는 밤에도 별을 찾기 힘들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밤거리를 휘황찬란하게 밝힌 네온사인 간판과 하늘로 향한 조명시설이 별을 관측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온사인 불빛의 피해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달빛과 별빛을 보고 이동하는 철새들은 인공조명을 내는 간판과 네온사인, 가로등을 착각해 방향을 잡지 못하고 건물에 부딪혀 죽는 경우가 발생하고, 도심지 주거지역 주야간 매미 소음도를 조사한 자료를 보면 인공조명이 밝은 지점에서 매미가 더욱 심하게 온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빛공해는 사람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주어 인공불빛에 장시간 노출되면 인간의 필수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분비되지 않아 유방암 발병률이 높아지고 인간의 눈에 악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국제에너지기관이 2006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현재와 같이 과도한 조명 사용이 계속되면 2030년에는 조명에 사용되는 전력이 최고 80%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외 각국에서는 이러한 빛공해를 줄이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빛공해 방지 대책과 과도한 네온사인이나 불필요한 가로등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궁금합니다. 불을 끄고 별을 켜자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운 국제어두운 하늘협회는 밤하늘에서 별을 다시 찾기 위해 불 끄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조명을 끄면 사라진 별도 되찾고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 빛공해를 추방하는 운동을 벌이는 나라도 있는데, 이탈리아는 매년 10월 4일을 빛공해 인식의 날로 정하고 조명시설이 잘 된 곳을 찾아 시상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냉방기 사용이 많은 8월 중 하루를 정해 10분간 자발적으로 소등하는 에너지의 날을 제정하고,
길가의 가로 등은 빛감지 시스템을 적용하여 에너지 낭비를 줄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광고를 위하여 켜놓은 네온사인이나 광고판 등도 일정 이상의 크기에는 꼭 무선 호출 방식에 의한 조명 제어 장치를 의무적으로 달게 하여 전력 낭비를 줄여야 합니다. 위의 예들을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련법을 만든다면 과도한 인공조명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줄어들고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어 저탄소 녹색 성장을 향한 발걸음이 더욱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인사하는 거 잘 배우셨네. 원래 국회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다음은 우리 한나라당 조혜진 국회의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빠뜨렸네요. 우리 유희정 어린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역구가 경상남도 창녕군과 밀양시입니다. 좀 전에 질문한 유희정 학생이 다니고 있는 명덕초등학교가 저희 지역구 창녕군의 학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부럽습니다. 여러분이. 저는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님이나 장관님들께 주로 질문을 하는 역할인데 오늘은 역할이 바뀌어서 제가 우리 유희정 어린이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유희정 어린이 국회의원 질문 내용 중에 요즘은 한밤에도 매미가 많이 운다고 그랬는데 한밤인데도 낮에 우는 거야 울 수 있지만 밤인데도 우는 거는 빛이 너무 밝아가지고 낮인 줄 알고 울기도 하고 또 너무 밝으니까 눈도 부시고 해서 짜증이 나서 울기도 하고 해서 요즘 매미들은 밤에도 울고 낮에는 더 시끄럽게 우는 것을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빛은 좋은 건데 지금은 빛이 때에 따라서 공해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좀 전에 유희정 어린이 국회의원이 지적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필요한 만큼 빛을 비추지 않고 그 이상으로 불필요하게 너무 세게 빛을 비추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로 인해서 에너지 낭비도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 같은 그런 선진국들은 그래서 일찍부터 빛을 적당하게 비추도록 하고 그 이상으로 너무 세게 필요 없이 세게 비추는 것은 못하게 적절하게 관리를 해오고 있고 또 특히 밤에 같은 경우에 건물을 비춘다든가 해서 이렇게 빛을 비추는데 그것이 빛을 비추고자 하는 그 물체만 비추는 게 아니라 벗어나가지고 딴 데 빛을 비추고 하늘로 빛이 올라가고 하는 그런 것은 미국이나 일본, 영국 같은 이런 선진국들은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와서 이 빛이 지나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폐해가 생겨서 이걸 이제부터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법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법은 오늘 또 공교롭게도 우리 좀 전에 인사드린 박영아 의원님이라고 계셨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입학시험, 대학 입학시험 볼 때 전국 1등 하셨다는 그 의원님이 법안을 내셨어요. 그 의원님이 내신 법을 지금 국회 상임위는 환경노동위원회인데 거기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이 내신 법의 핵심 내용은 조명 환경을 관리하는 구역을 정하고
그러니까 빛이 너무 문제가 된다고 하는 지역이 어딘지 정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빛의 색이라든가 빛이 또 다른 데로 또 새서 엉뚱한 데로 비추지 않도록 허용 기준을 정해서 그걸 지키도록 하는 내용, 이것이 박영하 의원님이 제출하신 법안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 법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제목은 인공 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인공 조명이 너무 지나쳐 가지고 국민 건강도 안 좋고 자연 환경에도 해를 끼치고 매미처럼 그런 생태계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고 또 에너지도 낭비되고 심지어는 농작물이 자라는데도 농작물이 너무 밝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라지 못하게 하는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법을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 내용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조명 환경을 관리하는 구역을 먼저 정합니다. 그 구역은 4가지 종류로 정하는데 빛이 너무 밝다, 또 엉뚱한 데 비춘다, 이래가지고 첫째 그 제1종 관리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 있는 빛이 자연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곳이 1종 관리구역이고 2종 관리구역은 농림수산업 또 동식물에 성장하는 데 나쁜 영향을 미치는 구역을 정해서 2종 관리구역, 3종 관리구역은 국민들 생활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3종 관리구역, 4종 관리구역은 이 가게라든가 상점, 상가 이런 데서 그런 데는 그 광고판이나 이런 것이 많은데 필요 이상으로 빛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4종 관리구역을 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환경부 장관님이 정부 부처의 지식경제부 장관님을 비롯해서 이 빛 사용과 관계 있는 장관님들하고 의논해서 어느 선까지만 빛을 비추라 하는 방사라고 그러죠. 빛을 비추는 걸 방사라고 그러는데 허용 기준을 정하도록 이 법이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과 또 상업하시는 분들, 기타 전국에서 이 정부가 정하는 빛 비추는 허용 기준을 지키도록 그렇게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정부가 정한 빛 허용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네온사인이든지 광고판이든지 건축물이든지 이 기준에 맞추도록 시장님이나 도지사님이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개선 명령이라는 제도를 이 법 안에 두고 있습니다. 개선 명령을 내렸는데 빛을 좀 낮추라, 또 엉뚱한 데 비추지 말고 똑바로 비추라고 명령을 내렸는데도 안 지키면은 그 조명 기구를 부분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이 법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지키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또 사용 중지 허용 기준치에 맞춰서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해가지고 시장님이나 도지사님이 그거는 그럼 임시로 쓰지 마라, 아니면은 영구히 그냥 철거해라, 이런 명령을 내렸을 경우에 그걸 또 안 지키면은 그건 더 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이 법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시장님과 도지사님, 시장님은 우리 밀양시장이라든지 이런 시 말고 부산시장님, 서울시장님, 광주시장님 이런 분들이신데, 이런 시장님과 도지사님들이 이런 일을 하시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인공조명 관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는 환경부 밑에 중앙에 인공조명 관리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안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핵심이고요. 우리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것과 별개로 또 정부에서는 이 빚 사용과 관계되어 있는 부처가 지식경제부가 있는데, 이 부처에서는 가게들이 영업시간이 끝나고 난 뒤에는 광고 간판 조명을 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내려서 유도를 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고요. 그리고 가게가 조그마한 가게들, 그런 가게들은 그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요즘 새로 나온 LED라는 조명이 있는데, LED라는 조명으로 바꾸도록 정부가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좀 비쌉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가게들은 돈이 없어서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는데, 그런 가게들은 정부 돈으로 현재의 백열등 조명을 LED 조명은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높아서 낭비가 적거든요. 그래서 LED 조명으로 바꾸려고 하면 정부가 돈을 보태준다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조명이 주변 상황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밝았다 어두워졌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라고 정부에서 권장을 하면서 그 기술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정책적으로 또 정부 예산을 동원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이 국회에서 빚공해 그 예방 방지 법안 같은 그런 법률을 만들어서 좀 전에 우리 유희정 어린이 국회의원이 걱정하고 또 우려했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께 설명 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조혜진 의원님은 우리 한나라당의 대변인을 하셨는데요. 시간을 이렇게 지키지 않으시면 우리 본회의장에서는 의장이 좀 정리하라고 그러고 또 이렇게 이 스피커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오늘 어린이 국회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위해서 한 3분 더 초과했는데 오늘 의장이 눈 감아 주었습니다. 다음 다른 우리 국회의원님들의 시간을 가급적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 심곡초등학교 임한나 어린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광역시 심곡초등학교 어린이 국회연구회 대표 임한나입니다. 저는 우리 문화재 되찾기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국내청이 소장하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 왕실 2개 등을 비롯한 우리의 귀한 서 150종 1205권의 책이 반환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며 그동안 정부와 민간에서 보여준 수없이 많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프랑스에서 보관되고 있던 외교장각 도서들이 대여라는 형식으로 돌아오는가 하면 아직도 많은 양의 우리들의 소중한 문화재가 세계의 여러 곳에 흩어져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해외에 유출된 문화재가 20개국에 걸쳐 약 7만 4천여 점 정도 된다고 발표해왔는데, 민간 전문가들은 수장고에 방치되거나 개인들의 소중한 문화재까지 포함하면 약 100만 점에 이르는 막대한 양의 문화재가 국외로 유출되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귀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아름다운 우리의 땅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남긴 유산 역시 우리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들의 유산을 되찾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또한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 연구회에서 생각한 대안으로는 먼저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밖으로 유출된 문화재의 지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무엇이 어디에 어떻게 보관되어 있는지 정확한 자료를 파악하여 정리하고 환수를 위한 알맞은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더불어 사이버 외교 사절단 활동을 하는 방커와 같은 문화재 반환 시민운동의 전개가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외교적으로 문화재를 반환하고자 하여도 시민들의 반대로 반환이 성사되지 못하는 사례는 프랑스의 경우를 살펴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 아래 민간 단체와 사이버상에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반환 노력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을 잊게 됩니다. 해외로 유출되어 있는 우리의 문화재 역시 시간이 흐르면 우리의 것이라는 생각이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저희들처럼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문화재 반환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외국에 유출되어 있는 문화재 및 환수에 대한 정보를 정부의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유도한다면 우리의 문화재는 꼭 우리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에 정부의 문화재 환수를 위한 구체적인 그동안의 노력과 앞으로의 방안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국제 관리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나 어린이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한나라당 김성동 국회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동 의원님은 문화가 국력이고 또 국격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와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자랑스러운 어린이 국회의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답변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김성동입니다. 지금 이만나 의원님께서 상당히 조리 있고 준비되신 그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상당 부분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 환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시기에 불법 부당하게 우리 문화재가 해외로 반출되어 있는데 현재 공식 파악된 숫자만 해도 14만 264점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까 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악되지 않은 문화재를 합하면 그 수가 정확히 얼마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은 참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문화재 하나하나에는 민족의 얼과 정성이 서려 있는 정말 귀중한 유산이다. 이런 점을 잘 알기 때문에 국외에 있는 문화재는 마땅히 환수해서 본래 자리에 돌아와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의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만 특히 문화재청이 이것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민간단체나 국민들과 함께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를 환수하기 위해서 정부 간의 협상 또 국제 협약에 의한 활동 등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미합니다마는 2011년 6월 현재 환수된 문화재가 8,540점입니다. 환수된 방식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는 주로 정부 간의 협상에 의해서 환수가 되었습니다. 또 일부 문화재는 이미 민간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 재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화재는 주로 기증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저희 정부 차원에서 구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협의의 형태로 이렇게 환수를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문화재 한 점 한 점에 우리 조상들의 정성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꼭 이것은
되돌려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화재청도 해외 문화재를 환수하는 전담팀을 꾸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단체와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협력해서 다른 나라에 있는 문화재를 되돌려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또 저희 국회도 그런 점을 철저히 감시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임 의원님께서도 질의 중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프랑스에 가 있던 외규장각 도서가 지난 5월에 반환이 됐습니다. 임대 형식으로 반환이 됐지만 그나마 임대 형식으로 반환되기까지의 협상에 걸린 기간이 약 20년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길고도 지루한 협상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상이 되는 문화재가 이미 해당 국가의 국유재산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꾸준한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 질의 중에 말씀이 계셨던 대로 국외 소재 문화재와 문화재의 환수 정보를 제공하는 데 우리 국회도 더욱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 또 이런 그 학생, 청소년들의 우리 문화재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 국회에서 독려를 내서 정부에서도 국외 문화재 사이트를 운영한다거나 국외 소재 문화재 시민 강좌를 개설한다거나 국외 문화재 순례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계획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국회가 철저하게 감독하고 또 독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만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이버 문화재 환수 시민운동 전개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특히 이제 반크를 말씀하셨는데 반크 어떤 시민단체, 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자료가 왜곡되거나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는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표기를 동해로 고쳐달라고 요청을 해서 실현했고 또 중국의 동북공정에 반대하는 고구려 바로 알리기 등의 활동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단체인데요.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급률 또 네티즌의 적극적인 참여율을 고려할 때 사이버상에서 문화재 반환 시민운동을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외 소재 문화재 조사, 현지 활용, 환수에 대한 국민 참여와 정보 파악 등을 위해서 사이버 시민운동 필요성, 좋은 문제를 제기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도 더욱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요즘 교통과 통신이 놀랍게 발달해서 정말 지구 공동체, 지구가 한 마을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그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양성과 개방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삶을 영위해오면서 창조해온 다양한 문화유산은 인류 공동의 자산이다. 어느 나라 한 나라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국 이기주의의 어떤 장벽을 넘어서 각각 문화재의 원래의 발상지로 되돌려지는 것이 순리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조상들이 남겨준 귀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고 가꾸어 나가는데 이렇게 이만나 의원님과 같은 어린이들께서 깊은 관심과 식견을 갖고 계신 데 대해서 마음 든든함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소중한 우리 문화를 발굴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희들도 오늘 이만나 의원님의 질의를 명심해서 더욱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를 되찾기 위해 다양한 방안과 정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북교 초등학교 김정환 어린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남도 목포시 북교초등학교 어린이 연구회 대표 김정환입니다. 저는 복지 사각지대의 어르신 조선 가정을 위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반은 29명이 오순도순 공부하는데 그중 12명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상위 계층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역 실정이 어려운 곳이지만 서로 아끼고 생활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독거노인 100만 명 시대,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인구가 전 국민 대비 8.4%이고 4만 1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 조선가정은 꼭 국가에서 책임과 의무를 생활 보장을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부모의 이혼, 경제활동 등을 이유로 조부모에게 맡겨지는 조선가정의 수는 얼마나 되나요? 부양할 가족이 있지만 현재 부양하지 않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초등학생의 수는 얼마나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부양할 가족이 있어 상정되지 못하는 조항은 왜 삭제되지 않나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조선가족의 경우 국가에서 어떠한 정책과 법률로 만들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줄 의무를 하고 있나요? 춘천의 모 공무원처럼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를 빼돌린다거나 귀족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실태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서민들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구제할 법률을 제정하여 복지 혜택을 누리도록 하고 꼭 법률이 잘 집행되는지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초, 중, 고등학생이 봉사활동을 국가가 지역사회에 연계하여 활동시킨다. 돌봄이 필요한 서민들을 위한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예를 들면 독거노인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실천한다. 대기업 등이 작은 도시나 구멍가게의 생존권까지 위협하지 않도록 대형마트에서 입점을 제한한다. 대부분 시골 노인들이 대형마트 앞에서 채소를 팔기 때문이다. 대형마트는 일할 수 있는 독거노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한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잘 지켰어요. 다음은 민주당 양성조 국회의원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안에서는 재선의원이 20년 동안 없었답니다. 20년 만에 천안에서 재선의원으로 당선됐고 양성조 국회의원님은 변호사 출신이십니다.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남 천안이 지역구인 양승조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모시고 또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님 모시고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김정환 의원님 참 좋은 질문, 수준 높은 질문 감사합니다. 문제점 분명하게 파악하셨고 질의 내용 아주 좋으시고 또 대안 제시까지 아주 훌륭하게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5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손 가정의 수는 얼마나 되느냐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2010년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조손 가정의 수는 68,135명입니다. 이는 2005년도 조손 가정 58,058명보다 만 77명이 증가한 것으로서 우리 정부가, 우리 국가가 철저하게 대비해야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의, 부양할 가족이 있지만 현재 부양하지 않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초등학생 수는 얼마나 되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모두 최저 생계비보다 낮아 수급 기준에 해당되는데도 부양 의무자 규정으로 인해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 인구 한 10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기초생활 수급자의 3분의 2에 달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면서 빈곤층인 신분자를 비수급 빈곤층이라고 합니다. 이런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별도의 연령별 현황 자료는 없으나 실태조사 결과 부양 의무자 기준으로 기초생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상당수가 어르신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실제로 OECD 통계에 따르면 OECD 30개 회원국의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소득 빈곤율이 평균 13.3%인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45.1%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노인 빈곤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또한 2010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빈곤 통계 연보에 따르면 노인 빈곤율이 2006년 31.2%에서 2009년 35.1%로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노인 빈곤에 대해서도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의,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에서 부양할 가족이 있어 선정하지 못하는 조항을 왜 삭제하지 못하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또 빈곤이 대물림되지 않고 가난이 절망해서 구해줘야 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는 대상자가 자신의 생활을 위해서 모든 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인 소득 재산뿐만 아니라 빈곤층을 부양할 가족의 부양 능력에 대해서도 판단하여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저희 어머니가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만약 부양 의무자의 어떤 부양 능력을 판단하지 않는다면 저희 어머니도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돼야 되는 모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하는 것은 심각하고 정말 사회적 합의가 바탕으로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한다면 현재로서도 약 연간 최대 5조 원이라는 막대한 추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 꼭 필요한 부양 의무가 필요한 분들에게 기초생활 수급자로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현재로서 강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조손가정의 경우 국가에서 어떠한 정책을 법률로 만들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줄 의무를 하고 있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만 두 가지 정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라든가 중풍, 파킨슨스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으시는 어르신들에게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을 제정해서 현재 약 28만 명 어르신을 국가에서 돌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노인 요양원에서 보호를 받을 경우에 국가 예산과 보험료로 한 80%를 부담하고 본인은 한 20% 정도 부담하면 노인 요양원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 어르신들이 한 540여만 정도 되시는데 약 374만 명 정도의 어르신들에게, 전체 어르신 한 70% 정도 되죠. 이분들에게 매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돌봄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또 조손가족의 경우에 말씀드리면 조손가족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복지지원법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2007년에 한부모 가족 지원법을 개정하면서 조손가정도 역시 보호 대상으로 포함되어 지원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손가족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라서 만 12세 미만 아동에게 월 5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고등학생에게는 입학금 수업료를 면제하고, 또 나가서 가정위탁 지원에 따라서 만 18세 미만 아동들에게 양육비, 상해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또 보육료 지원으로서 유치원 학생에게는 유아학비, 또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에게는 영유아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선가족 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춘천의 모 공무원처럼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를 빼돌린다거나
귀족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시태 파악은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2010년 1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하여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약 120개의 복지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개인별 가구별로 통합관리하여 수급자에게 급여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것은 없는지 한눈에 파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수급자의 정확한 선정 및 사후관리를 위해서 27개 기관 218종의 소득재산자료, 서비스 이력 정보 등을 연계하여 부정수급자를 탈락시키는 등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국가의 책무가 있지만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책무가 있습니다. 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 또 돌봄이 필요한 조선 가정, 이분들의 지원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에서 최선을 다할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양성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지금 진수희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님도 오셨는데, 부양할 수 있는 그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이 감옥에 가 있거나 부양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또는 부양 능력이 안 될 경우에는 기초생활 보호자로 만드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서울 경수초등학교 장우빈 어린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계세요? 네. 존경하는 의장님,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수초등학교 어린이 국회의원 장우빈입니다. 저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우리나라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을 관리하는데 허술한 점이 많아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잘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경수초등학교 5학년 학생 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70명 중 81%의 학생이 학교 주변에서 불량식품을 본 경험이 최근에도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것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식품업체들의 참여율도 극히 낮지만 이를 관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홍보도 잘 되지 않아 앞에 제시한 설문조사에서 보신 것처럼 이 정책들 중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등을 잘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70명 중 92%나 됩니다. 아직도 학교 주변에서 부정불량식품, 유해물 첨가식품, 고열량 저영양식품 등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이 구역 지정을 학교별로 의무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동들과 학교 주변의 상인들에게 이를 홍보하는 것을 의무로 하여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상인들에게 벌금을 물리거나 당국의 감독 후 바로 시정 조치를 내리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우수식품을 판매하는 업소의 경우 신호등 스티커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우수 판매 업소로 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아이들이 식품 안전 교육을 받은 후 직접 어린이 식품 감시단을 만들어 학교 주변을 단속합니다. 그런 뒤 우수 판매 업소를 뽑아 초록색 신호등 스티커, 불량 업소에는 빨간색 신호등 스티커를 붙이게 하여 우수 판매 업소가 아동들에게 홍보가 되게 합니다. 당국 차원에서도 우수 판매 업소에는 식품안전관리실 등을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급식 검수 등에 참여하는 학부모위원회가 있는 것처럼 이런 식품안전 부문에서도 학부모위원회를 조직하여 주기적으로 학교 주변의 식품안전 실태를 조사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수빈 어린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하고 계시는 우리 전수희 장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복지부 장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장우빈 어린이 국회의원님, 매우 시의적절하고도 아주 중요한 문제를 제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는 그 질문을 하셨다기보다는 이 설문조사까지 해서 실태를 파악한 다음에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제도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그 비판을 하면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이제 대안도 아까 왜 신호등 스티커 제도라고 하는 새로운 대안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그 어린이 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우리나라가 지금 점점 이제 우리나라도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이 만성 질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향후 우리가 부담하게 될 의료비에 대해서 이 정부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만성 질환은 그 원인이 식습관이나 뭐 이 운동 등을 포함한 이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그런 질환이고, 이 생활 습관은 어렸을 때 이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어렸을 때부터 이 그 영양을 어떻게 균형되게 가져가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지적에 동의를 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잠시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걸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우리 장우빈 어린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법 5조에 따라서 학교와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구역에 대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 구역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와 시군구에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으로 지정을 해서 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있는 이 식품조리나 판매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우수한 판매업소로 이렇게 되도록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고 그 지정하는 작업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정책의 이 실효성, 그다음에 이러한 그러니까 법률의 실효성이 아직 낮고 제대로 홍보가 돼 있지 않아서 그 업체들의 협조가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학교 매점의 경우 우수 판매업소 지정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학교 주변의 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유통 중인 여러 이 식품 중에서 특히 한 300원 정도 되는 저가의 식품들은 참 안전성을 담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300원 이하 되는 저가 식품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을 하고 해당 제조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위생 점검을 실시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자율적으로 이 학부모님들이 어린이 식품 안전 지킴이 제도를 운영을 하면서 학교 주변에 이 부정 불량 식품을 모니터링하고 신고하고 또 여러 가지 교육 홍보 캠페인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서 자율적으로 또 식품위생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기 위한 자율점검표를 제공을 해서 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있는 식품안전 수준의 향상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아주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해주신 장우빈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한 말씀 덧붙이자면 이 장우빈 어린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경수초등학교는 제가 지금 성동구가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그 성동구 지역에 있는 이 초등학교 어린이 의원님을 제가 모시게 돼서 더욱 반갑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장우빈 의원님 그 문제의식 또 질문의 수준
또 대안 제시 능력까지 제가 종합을 해보니까 앞으로 30년 후에는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역할 아주 훌륭하게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실 텐데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대전 가수원 초등학교 홍영기 어린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 초등학교 어린이 국회의원 홍영기입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다문화 가정의 차등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입 비하를 따지지 않고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 하나로 무조건 지원하는 식의 정책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문화 가정에도 엄청나게 부자인 사람도 있고 정말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아 한국에서 잘 정착해 나갈 수 있게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학교에서 보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 기사를 살펴보니 다문화 가정인 경우는 무조건 보육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유인, 즉 다문화 가정 영유아의 어린이집 접근성을 높여서 언어 및 사회성 발달을 도모하여 공정한 출발 기회를 주고 이를 통해 사회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경제적으로 풍족한 다문화 가정에게 이런 도움이 무슨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주변의 다문화 가정 중에 중국인이며 엄마가 교수인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방과 후 학교 교육비를 면제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가정은 다른 집보다 풍족했고 중국인 엄마는 우리나라 사람보다 우리말을 더 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방과 후 교육비를 다 내야 하고 풍족한 다문화 가정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문화 정책 중에 이런 불합리를 없앨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보육료 지원 정책에도 각 가정의 수입을 조사해서 그 수입에 맞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각 가정의 수입과 재산을 헤아려서 차등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내인의 보육료 지원이나 다문화 가정의 지원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각 가정의 정확한 수입에 대한 조사입니다. 특히 수입이 투명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탈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카드 사용이나 현금 영수증을 주는 것을 의무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와 업체 간의 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가격을 할인해 주겠다는 식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게 철저히 단속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각 가정의 정확한 수입원을 알 수 있고 탈세의 위험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정확한 수입원이 파악된 후 다문화 가정이든 일반 가정이든 수입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을 할 때 지원이 꼭 필요한 가정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홍영기 어린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회에 다문화 가족 정책 연구 포럼이 있습니다. 거기 우리 대표위원이신 미래희망연대 김혜성 의원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기 어린이 국회의원님의 좋은 질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도 홍영기 어린이 국회의원님의 지역이, 그러니까 학교가 있는 지역이 가수원 초등학교가 대전 서구에 있는데, 대전 서구가 대전 지역에서 다문화 가족의 자녀 수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문화 가정과 또 그 자녀에 대한 친구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홍영기 어린이 국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우리 국민의 일반 가정에도 저소득층에게만 지원되던 보육료가 중산층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확대되었습니다. 아마 이와 더불어서 다문화 가정의 경우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아까 홍영기 어린이 국회의원께서 말씀하신 수입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수입의 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가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혹시 이것이 잘못된다면 나라의 존폐 위기까지 갈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서 부모님들의 출산 장려를 위해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된 것입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보육료 지원은 보통의 한국 가정과의 환경의 차이에서 올 수 있는 불평등함에서 균등한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언어 및 사회성 발달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서 미래의 인재 양성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다문화 보육료 지원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병역 기피를 하기 위해서 고의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 또는 이중 국적을 2개 갖고 있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외국인의 경우가 이 경우를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내인의 보육료 지원이나 다문화 가정의 지원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까 홍영기 어린이 국회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각 가정의 정확한 수입에 대한 조사입니다.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소득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 파악이 된 후에 다문화 가정이든 일반 가정이든 수입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을 할 때 지원이 꼭 필요한 가정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문화 가정의 자녀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한 소득 파악이 이루어져야만 또 우리가 지금 건강을 걱정하고 있는 국가의 재정에 대한 건강이 어떤가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고, 좋은 복지 제도가 실시될 때 복지 대상자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꼭 대상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잘못돼서 대상자가 되지 못해서 고생을 하시는 그런 소위 얘기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소득 파악을 비롯한 아까 신용카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해 주셨죠. 그 말씀을 잘 참고를 해서 정확한 소득 파악을 비롯한 국가 재정의 건강 상태를 잘 고려해서 국민들께 걱정하시지 않도록 홍영기 어린이 국회의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선진 복지 국가가 되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피부색, 언어, 문화가 다르지만 차별 없는 아름다운 동행의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우리 국회의원에 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우수 법률안 발표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린이 의원이 발표할 사항은 법률안에 대한 내용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는 우수 법률안 제목의 가나다 순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공기관 옥상의 친환경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의무화에 관한 법률을 제출한 부산 좌천초등학교 정환일 의원 나오셔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동구 어린이 국회 정한일 의원입니다. 공공기관 옥상의 친환경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각국이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과 신규 원전 건설 중기 등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최근 태양광 등의 신재생 에너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는 고갈이나 편중 문제가 늘 따라붙는 화석 에너지에 비해 에너지 원도 풍부하고 무엇보다 환경을 배려하는 에너지입니다. 친환경 에너지는 더 이상 미래가 무대인 에너지가 아니라 현재를 무대로 삼는 에너지입니다. 전국적으로 가정 및 산업체 등에서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한 홍보 부족, 설치 비용에 따른 부담으로 적극적으로 발전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와 자치단체, 학교 등의 공공기관에서 설선수범하는 마음으로 옥상의 유효시설을 이용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함으로써 대국민 홍보는 물론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자체 생산하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재생에너지 산업의 기술 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더불어 학생들에게도 친환경적이고 더 나은 미래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교육적 효과도 클 것입니다. 본 법률안은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이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본 위원이 발의한 공공기관 옥상의 친환경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하는 바와 같이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일 어린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라꽃 무궁화 바로 알리기 법률안을 제출한 경기 연현초등학교 홍주연 어린이 의원 나오셔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양시 연현초등학교 어린이 국회의원 홍주연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국화가 무궁화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궁화의 종류가 몇 가지나 있고 언제 피었다 지는지 잘 알고 있는 학생은 몇 명이나 될까요? 봄이 되면 여의도뿐만 아니라 지방 여기저기서 벚꽃 축제가 열리는 소식을 매스컴을 통해 듣게 됩니다. 그 많은 축제 중에서 무궁화와 관련된 축제를 본 일이 있나요? 저는 벚꽃 축제를 볼 때마다 나라꽃 무궁화 축제는 왜 없을까 궁금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실제로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40곳을 조사한 결과 3곳만 화단이 조성되어 있고 국기계양대 옆에 무궁화 묘목이 조금 있다고 대답한 학교 3곳, 나머지 무궁화 묘목이 있다고 했던 대부분의 학교도
차가 지나가는 도로 쪽이나 학생들이 지나가지 않는 담벼락 또는 운동장 끝에 몇 그루 정도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꽃이 되어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나라꽃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며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점점 잊혀지고 있어 무궁화에 대한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인식을 변화시키고 친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며 국화로서의 소중함과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나라꽃 무궁화를 바로 알리기 위한 법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은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에 대하여 적용하고 무궁화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종묘 개량 사업을 추진하며 개량된 종묘를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해당 교육기관에서는 교내 및 학교 주변에 무궁화 화단 및 가로를 조성하고 교육기관장은 각급 학교의 수준에 맞도록 무궁화 관련 교육시간을 배정하도록 합니다. 이와 함께 학교 홈페이지에 무궁화 바로 알리기 홍보방을 개설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홍보활동 및 정보를 공유하며 책자, 리플렛, 동영상과 같은 홍보물을 제작하여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궁화 바로 알리기 센터를 구축, 운영하여 해당 지역의 무궁화 관련 사업 및 단체의 지원, 무궁화 바로 알리기 네트워크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업무에 반영하며 국가는 학교별 무궁화 바로 알리기 관련 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국화라 하면 태극기나 애국가와 같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꽃인데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 꽃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국화가 나라를 대표하는 꽃이 될 수 있으며 우리의 국화가 무궁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나라꽃 무궁화 바로 알리기 법률안을 제정하여 애국가에 나오듯이 무궁화 삼천리란 말처럼 우리나라 곳곳에 강인한 민족정신과 함께 끊임없이 영원히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꽃 무궁화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주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볼라드의 설치로 인해서 통행의 불평을 겪는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을 제출해 주었습니다. 서울 맹학교 노우진 어린이 의원 나오셔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맹학교 어린이 국회의원 노우진입니다. 제가 발표할 법률안은 현재 길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로 통행에 불편을 겪는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것의 설치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안입니다. 제가 이 법률안은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볼라드는 자동차 진입을 막기 위하여 인도의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높이는 80에서 100cm 내외이며 지름은 10에서 20cm 내외, 간격은 1.5m 내외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재질은 보행자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이어야 하고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의 30cm 전면에는 시각장애인에게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려주는 저명 블럭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도시의 경우 이러한 규정에 맞게 설치된 볼라드는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며 볼라드의 재질이 강철이나 대리석, 심지어 사각 볼라드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통행을 위한 볼라드는 30cm 전면에 저명 블럭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러한 규정에 맞게 설치된 볼라드는 거의 없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더구나 저명 유도 블록 위에 버젓하게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볼라드는 자동차 진입 억제용으로서의 역할은 하고 있으나 규정에 어긋난 볼라드와 무분별한 설치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이 예측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충돌로 다치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도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를 위해 법으로 시각장애인의 독립보행이 가능하도록 국가는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규정에 어긋난 볼라드의 즉각적인 시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점차 볼라드를 폐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시각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볼라드의 설치를 제한하는 방안을 법으로 제정하고자 이 법률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우진 어린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용 화장품의 안전규정 제정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울산 동부초등학교 박성현 의원이 나오셔서 어린이 의원님 나오셔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 동부초등학교 어린이 국회의원 박성현입니다. 저는 어린이용 화장품 안전규정 제정에 관한 법률안 제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어린이용 화장품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TV를 통해 종종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용 화장품에 관련된 법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용으로 판매되는 많은 화장품들이 어린이에게 좋지 않은 화학색소와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에게 적합하게 만들어졌다고 홍보하는 경우에도 사실은 어른용과 같은 화장품을 아동용 포장으로 바꾸어 파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한 어린이용 화장품 포장지를 보면 잘못 사용했을 때 피부가 상할 수도 있다는 경고문이 없거나 너무 작은 글씨로 쓰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화장품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잘 모르는 어린이들이 화장품을 사용하고 얼굴을 제대로 씻지 않은 채 잠자리에 드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어린이용 화장품의 안전규정 제정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법안은 일반 화장품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은 어린이용 화장품의 안전규정을 강화하여 유해물질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둘째, 어린이용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의 안전기준을 어린이에 맞추어 일반 화장품보다 2배 더 강화합니다. 셋째, 어린이용 화장품 용기 또는 포장에 제품의 원료와 유해물질을 모두 표기합니다. 또한 주의사항과 부작용을 제목 글자의 3분의 1 이상으로 눈에 띄게 표시합니다. 넷째, 어린이용 화장품은 허가받은 곳에서만 판매하도록 합니다. 또한 판매자는 구입하는 사람에게 화장품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합니다. 다섯째, 이 모든 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감독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합니다. 이상으로 어린이용 화장품 안전규정 제정에 관한 법률안 제안 설명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성현 어린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정보 보안관 상품 자격 제도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경남 배영초등학교 이다경 어린이 나오셔서 어린 의원 나오셔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을 좀 조정을 해 주시지 누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영초등학교 어린이 국회의원 이다경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정보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을까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자료를 보면 국내 개인정보 침해 신고와 상담 건수가 2005년에는 18,206건이었는데 2010년에는 54,832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도스 공격, 보이스피싱 등 크고 작은 정보 유출 사건들로 대한민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를 비롯한 각종 기관, 단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 혹시 여러분 또는 여러분 친구들이 이러한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얼마 전 초등학생들을 속여 부모님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게임 아이템을 소액 결제해 판매해오는 고등학생이 사기 혐의로 경찰에 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 반 친구들 중에도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각종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사회입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면 내 정보는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예방수칙을 지키고 유출이 되었더라도 나쁘게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초등학교부터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어린이 정보 보안관 상품 자격 인증제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려 합니다. 어린이 정보 보안관 상품 자격 인증제란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일정 자격 기준에 도달한 어린이에게 어린이 정보 보안관으로 임명하여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12가지 항목을 공부합니다. 12가지 항목은 개인정보, 정보윤리, 생활 속 예방수칙, PC 보안 능력, 스마트폰 보안, USB 보안, 악성 코드, 바이러스 감염, 모의 해킹, 보이스피싱, 보안 프로그램 설치, 안전한 홈페이지 사용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기준에 도달하면 패치를 획득합니다. 4개 이상은 상품, 8개 이상은 이품, 12개 모두 모으면 1품 어린이 정보 보안관으로 임명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패치를 옷에 붙이고 교내외 개인정보 홍보 및 감시 활동을 합니다.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제시한 2015년 우리나라 유망직종을 보면 1위가 컴퓨터 보안 전문가일 정도로 정보가 곧 경쟁력인 사회입니다. 이 사회를 이끌어갈 주인공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정보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린이 정보 보안관 상품 자격 인증제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이 무엇보다 꼭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나와 나의 가족, 우리나라는 내가 지켜낼 수 있는 어린이 정보 보안관이 되는 일, 어린이 정보 보안관 상품 자격 인증제와 함께라면 문제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다경 어린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척추 건강교육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강원 화천고등학교 홍창범 어린이 의원 나오셔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전국의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천초등학교 어린이 국회의원 홍창범입니다. 인체의 기둥이라 불리는 척추는
33개의 척추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척추관련 질환은 척추뼈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하는 디스크, 척추뼈를 지지하는 인대와 근육, 신경에 문제가 있을 때 생깁니다. 얼마 전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체 균형 상태 측정 결과 52% 정도 청소년이 신체가 불균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척추 측만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건강에 적시록해졌습니다. 한 소아정형외과에 내원한 환자들의 질병을 분석한 그래프입니다. 보시다시피 척추와 허리 관련 통증을 이유로 내원한 환자가 전체 환자의 18.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대부분은 하루를 학교와 학원, 컴퓨터 앞에 앉아 생활하기 때문에 자연히 자세도 나빠지게 됩니다. 생활 속 나쁜 자세는 척추 측만증을 비롯한 허리 디스크, 어깨 통증, 집중력 저하, 성장 장애와 같은 다양한 척추 질환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 질환은 건강뿐 아니라 정서적, 심리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척추 건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올바른 자세 유지와 신체 균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절실합니다. 이에 학교에서 척추 건강 교육을 의무화할 것을 법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학교에서는 학기 초 척추 건강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척추 건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합니다. 둘째, 수업 전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이나 체조를 실시하여 어린이들이 척추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합니다. 셋째, 건강검진 시 척추 관련 검진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척추 관련 질환이 진단된 어린이들은 주 2회 정도의 척추 교정 프로그램에 참가합니다. 넷째, 학교장은 학생들의 체격에 맞게 인체공학적으로 제작된 책걸상 제공 방안을 강구합니다. 어린이들의 척추 관련 질환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개인, 사회, 국가가 모두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린이의 척추 건강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제시한 법률안이 통과되어 어린이들이 보다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홍찬봉 어린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을 위한 학교 내 센서 전등 적용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전북중앙초등학교 김다현 어린이위원 나오셔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의 지역구는 춘향이와 이도령의 사랑 이야기로 유명한 남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에너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해외 에너지 의존율은 97%인데 에너지 소비율은 세계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전기를 절약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이